미국에서는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30년 만기 고정형 모기지 금리가 평균 7.09%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2002년 이후 21년 최고 수준입니다. 연준의 통화 긴축이 장기화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426%까지 오름세를 확인하면서 2011년 이후 12년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모기지 금리가 안정세를 보여주면 다행인데 만약 이게 8% 수준으로까지 도달하는 경우에는 주택시장 자체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팬데믹 당시의 모기지 금리가 3% 미만이었던 상황과 비교를 하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에서는 컨트리 가든이 촉발한 채무 불이행 위기가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중국판 리먼 사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권 전이 확산의 주인공은 중국의 중농국제신탁입니다. 이 회사는 금융그룹 중쯔그룹의 계열사인데 지난해 총 운용자산이 145조 원에 달하는 중국 10대 신탁회사입니다. 듣보잡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혹시라도 현재 유동성 위기가 악화되면서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그 여파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농 신탁의 펀드 4개에 돈을 맡긴 상장사 3곳에 거래소 공시로 드러난 환매 중단 피해액이 1,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8억 원 수준인데 문제는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올해 만기 예정 상품인 270개, 7조 2천억 원 규모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계 1위 컨트리 가든과 맞물려서 중농 신탁 정도가 실제로 무너지는 상황이 겹겹이 내지는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다라면 그 여파는 꽤나 심각할 수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개발사들이 그 돈으로 부동산 난개발을 하고 서민들은 은행에 돈을 빌려서 난개발의 결과물들을 사들이고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부동산 시장 활황이 이어져 왔던 건데 큰 기둥 2개가 위기에 빠지면서 전체 시스템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를 아래로 향하게 만든 주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컨트리 가든은 결국 홍콩 항생 지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항생 중국 기업 지수에서도 퇴출됐는데 항생 지수는 80개 주요 종목으로 항생 중국 기업 지수는 중국 대표 기업 5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업 리스트에서 싹 다 이렇게 퇴출되면서 지금 현재 컨트리 가든 상황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컨트리 가든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금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13조 2,9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2,400조 원 정도를 기록했는데 이건 집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첫 감소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1999년 이후 공격적이고 동시에 무분별한 확장, 사실상의 부동산 난개발을 통해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몸집을 엄청나게 키웠고 그렇게 부동산 산업이 중국 경제에서 2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커졌는데 이게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해서 건강하게 큰 게 아니라 지방만 냅다 처먹어서 몸집만 비대해진 겁니다. 몸에 나쁜 동물성 지방 과다 섭취, 다시 말해서 은행의 대출에만 의존하면서 결국엔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고 대표적인 게 헝다와 컨트리 가든인 겁니다. 문제는 시장에 유동성이 넘칠 때는 그래도 버틸 힘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고금리 시대가 시작되면서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하락은 글로벌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됐고 그렇게 지난해 부동산 판매 금액 역시 13조 3,3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2,400조 원 수준으로 빠졌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6% 정도 쪼그라든 겁니다. 대도시는 부동산 가격 폭락, 지방 중소도시는 부동산 매수세 완전 소멸, 결국 돈이 돌 수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컨트리 가든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까지 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중쯔그룹 등 금융기관으로 그 위험 전이가 이미 시작됐다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산업이 흔들리고 금융 산업까지 흔들리게 되면 나름 5% 수준의 성장률을 지향하고 있는 중국 정부로서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 전격적인 금리 인하 단행 이후 중국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소 의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부러 더 무너지게끔 일종의 속가내기 작업을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살려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은 아예 국유화시켜서 지극히 공산당스럽게 부동산 산업 통제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들 어떻게 결정할지는 알아서 공산당 정부가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중국인들이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꽤나 직접적인 악영향을 소화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안화 약세 상황과 맞물려서 원화까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더 가속화될 수 있고, 이게 강달러를 더 부추기는 국면으로 가게 되는 상황은 한국 경제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가 어느 단계가 되면 멍때리기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스탠스를 전환하긴 할 것이고, 이미 우리 경제의 탈중국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예전과는 상황이 좀 다르다. 그래서 중국발 악재가 오더라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제 골로 갈 일만 남았다라는 전망들이 글로벌하게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부동산 위기 리스크를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핸들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일단 여기든 저기든 어디나 그렇듯 일단 돈을 풀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만드는 건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유동성 확대 카드를 우선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중국이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융기관들에게 경제 회복을 위해서 대출을 확대해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주요 금융기관들이 책임지고 대출을 늘려야 하고, 대형 국유은행들은 계속해서 기둥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역시나 상당히 아주 많이 공산당스러운데, 이런 주문까지 나온 걸 보면 중국의 기준금리 역시 인하될 거라는 점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 서방 미디어들은 중국의 이런 상황을 놓고 아주 신이 나라 떠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중국이 패배했다라는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 가장 큰 성장 동력이었던 인프라 투자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4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중국의 붐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여러 근거들이 제시가 됐는데, 중국의 아파트 5분의 1이 지금 비어있고 이게 1억 3천만 채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억 채 정도 빈집, 이런 표현이 일반적이었는데 서남대학의 자료를 근거로 1억 3천만 채, 이렇게 숫자를 못 박았습니다. 저도 1억 3천만 채라는 숫자는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장난 없는 게, 여의도 면적의 아파트 단지가 빈집인데 그 옆 동네에다가 비슷한 규모로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는 곳, 그렇게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다소 아주 많이 인위적으로 돈을 돌게 만들었던 곳이 바로 중국이라는 점, 이런 걸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숫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울프 리서치의 분석가 록 긴스버그의 경우에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 수준에서 20% 정도 더 빠져서 2만 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모멘텀과 추세가 동시에 악화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밀려난 뒤에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가격 전망은 여전히 불안해 보인다.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비트코인은 24,750달러와 25,000달러 사이에서 지지선을 구축하게 될 건데, 이건 데드캣 바운스가 될 것이고 이후에 2만 달러까지 떨어져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케이트 스톡튼의 경우에도 다음 지지선을 25,200달러로 제시하며 이 지지선이 깨질 경우에 26,600달러까지 밀려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양반의 경우에는 평소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나름 예측이 적중하는 경우도 많아서 괜히 좀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알리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 비트코인이 지난 10년 동안 200일 단순이동 평균을
아래로 뚫어낼 경우에 실현 가격에 근접한 수준으로 떨어지곤 했는데 지금 현재 실현 가격은 2350달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차하면 2만 달러 초반까지 후퇴할 수 있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는데 비트코인은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RSI를 기록하는 동시에 1년 동안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다가 지지 라인으로 전환된 구간에 도달을 했다. RSI가 30 미만일 때마다 비트코인은 이후에 28%에서 60% 수준 반등을 했다. 지금 약세로 바라볼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2017년 강세 직전 상황과 2021년 강세 직전 상황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엄청 아주 많이 무척 흡사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비트코인은 상승 삼각 패턴을 잘 따라서 흘러가고 있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반감기를 거치면서 의미 있는 반등세 펼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CFRA 리서치는 고강도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연말 랠리로 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샘 스토벌 CFRA 최고 투자 전략가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초부터 상승 랠리를 이어오던 미국 증시가 이번 달 들어서 일시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장기 국채금리 상승세와 함께 계절적인 약세 요인,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까지 더해져서 주가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건 일시적일 것이고 약 한 달 뒤면 조정이 끝나게 될 것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라는 점과 경기 침체를 피했다라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인지할 경우에 증시는 연말 랠리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가에서 나름 차트 여신으로까지 불리기도 하는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KT 스톡트는 미국 증시가 계절적인 약세 구간에 진입하고 있지만 이번 조정이 훌륭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증시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심리가 8월 들어서 다소 약화됐지만 아직까지 심한 수준은 아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은 계절적 약세 요인을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수준이다. 투자자들은 이번 매수를 통해서 4분기에는 차익을 실현할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등 모멘텀 자체가 사라진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지난주 급락 이후 섣부른 반등 기대, 이에 따른 저가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14일 RSI가 과매도 영역이 시작되는 30 아래로 깊게 후퇴했다라면서 이건 2020년 3월 코로나로 촉발된 시장 붕괴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RSI와 관련해서 경험이 부족한 트레이더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과매도를 강세 전환 임박 신호로 간주하는 것이다. RSI 과매도 신호는 가격이 너무 빨리 하락했다라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빨리 하락했다라는 수준으로만 해석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추가해서 가격이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곧 강세 전환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점을 덧붙여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꽤 의미 있는 그런 분석과 조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비트코인 30억 달러를 보유한 새로운 고래 지갑 주소가 등장하면서 과연 이 지갑의 주인이 누구일지를 놓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내러티브를 구성하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핵심적인 존재, 단연 블랙록입니다. 이게 5월부터 석 달에 걸쳐서 매집을 했는데 거액의 고래 지갑 하나가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주인공이 블랙록이라면 앞으로 추가 반등 내지는 강세 전환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해석 재료로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걸 블랙록 지갑으로 특정할 만한 그렇다 할 근거가 지금 없고 그래서 함께 등장하는 존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제미니, 로빈후드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인컴샤크는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사들였다라면 그건 몇 년 전의 일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면 과거 16,000달러에서 2만 달러 구간에서 매수했을 것이다. 블랙록은 현물 ETF 신청을 발표한 다음에 3만 달러 가격의 비트코인을 매수하진 않았을 거다. 블랙록이 당신과 같은 평단가에서 매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위안을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관점이 또 그럴싸한 건 지난해 여름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매매 지원을 발표했을 때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전후였는데
그 당시에도 블랙록은 절대 3만 달러 가격의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다량 매수를 저가에 해놨든가 아니면 이제 곧 매수를 위해서 비트코인 하락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관련성을 차치하고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은 몇 달 뒤에 FTX 사태로 인해서 16,000달러로 꼬라박았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26,800달러까지 반등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상어와 고래들이 주도했다라는 온체인 데이터도 나와줬습니다. 비트코인 1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주소는 현재 156,660개인데 이들 주소가 8월 17일 이후에 3억 86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최근 6일 동안 매집한 개수는 11,629BTC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전반이 어지러울 때 일부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서 던지고 있을 때 고래들은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먹고 있던 겁니다.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25,800달러 지지선은 지금 주목할 만한 수준이다. 비트코인이 27,300달러에서 27,600달러까지 반등을 해도 놀랍지 않을 건데 지금 일간 RSI가 극도로 과매도 상태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추가 반등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최근 3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고래 주소가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블랙록이 주인이네, 로빈후드가 주인이네, 로빈후드가 블랙록을 대행하고 있는 거네 등등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블랙록은 현물 ETF 상장 전까지 비트코인을 매집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블랙록은 현물 ETF와 관련해서 비트코인의 수억 달러를 이미 투자했을 리가 없다. 블랙록은 펀드가 상장되기 하루 정도 전에 매수를 단행할 것이다. 그 규모는 50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가 될 수 있다. 블랙록은 ETF 상장 전에는 비트코인을 쌓아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바라보면 두 가지 상황 정도를 생각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미 16,000달러 구간에서 장외 시장을 통해 대량 매집했을 가능성 이게 한 가지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상장 직전에 대량 매수 가능성 이 정도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2016년과 2017년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과거 리테스트 과정에서 십자 도치를 형성한 뒤에 포물선형 랠리를 시작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횡보를 이어가다가 십자 도치가 나와주고 그렇게 포물선형 랠리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핵심은 9월에 비트코인이 22,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먼저 비트코인이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더블탑 패턴을 형성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역사적으로 9월은 거의 대부분 하락세를 확인했다라는 점 그래서 9월에 추가로 10% 정도가 빠진다라면 비트코인 가격이 22,2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더블탑 패턴의 이동 목표인 22,000달러와도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추가 하락 가능성, 구체적으로는 22,000달러 부근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암호화폐 헤지펀드 판테라 캐피탈은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14만 8천 달러까지 급등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판테라 캐피탈은 비트코인 가격은 평균적으로 반감기 477일 전에 바닥을 찍었고 반감기 전부터 서서히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반감기 이후 평균 488일 동안 상승 랠리가 지속되는데 이런 패턴이 반복될 경우에 비트코인은 2025년 7월쯤 신고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형적인 비트코인 반감기 강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판테라 캐피탈의 CEO 댄 모어헤드의 경우에는 리플 소송 약식 재판 결과가 업계에 긍정적인 블랙스완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리플 소송 약식 재판에서 리플 측이 쟁취한 승리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일종의 긍정적인 블랙스완이다. 이건 업계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결과다. 적어도 암호화폐 증권성 관련 규제 명확성을 확보했다라는 점은 선례로 남아서 업계에 분명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